샬롬 삼국지 4권 7번째. 마련케 하여 삼경이 되거든 일제히 불을 지르게 하라. 누구이든 묻지 않고 역관 안에 있는 자는 모조리 태워 죽여야 한다. 그때 나도 군사를 이끌고 가 그대의 뒤를 바치리라. 왕식이 그 같은 영을 내리자 호반은 곧 그대로 따랐다. 군사 일천을 점고하고 마른 섭을 구에다 역관 둘레에 쌓아 놓은 채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밤이 제법 익숙했을 무렵이었다. 삼경이 되기만을 기다리던 호반은 문득 생각했다. 관운장의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아직 그 모양을 보지 못했다. 죽이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나 하자. 그리고 몰래 역관으로 가 영리에게 물었다. 관 장군은 어디 계신가? 정청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리가 그렇게 대답했다. 호반은 가만히 마루에 올라 관공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때 관공은 탁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왼손으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참으로 하늘이 낸 사람이로구나. 호반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같은 감탄의 소리를 냈다. 그 웅장한 풍채도 풍채련이와 그 험난하고 고된 길을 가는 중에도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 인품에 절로 감동이 된 것이었다. 거기 있는 게 누구냐? 사람의 기척을 들은 관공이 물었다. 호반은 얼결에 관공 앞으로 나가 절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형량태수 아래 종사로 있는 호반이 관공을 뵙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허도성 밖에 사는 호와 어른의 아드님이 아닌가. 호반의 이름을 듣자 관공은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 그렇게 물었다. 호반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관공은 곧 부리는 이를 소리쳐 부르더니 명했다. 내 짐 속에 들어있는 글을 가져오너라. 종자가 가져온 편지를 호반이 받아 읽어보니 아버지의 글이었다. 집안 소식과 아울러 관공을 도와주라는 당부가 들어있었다. 그렇잖아도 관공의 풍채와 인품에 반해 있던 호반은 글을 다 읽자 홀로 단식했다. 하마터면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그리고 가만히 관공에게 알려주었다. 왕식은 어질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장군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몰래 사람을 시켜 역관을 에워싸게 해놓고 삼경이 되면 불을 질러 안의 사람들을 모두 태워 죽일 작정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성문을 열어드릴 터이니 장군께서는 급히 수레를 수습해서 성을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관공은 크게 놀랐다. 곧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오른 뒤 두 분 형수를 정해 수레에 오르게 하고 역관을 나섰다. 나오다 보니 담 밖에는 과연 군사들이 각기 회를 들고 담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관공은 일행을 재촉하여 급히 수레를 몰게 했다. 성문에 이르니 먼저 간 호반이 어느새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관공은 일행을 더욱 재촉해 성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면이 가기도 전에 호련 등 뒤에서 대낮같이 횃발을 밝혀든 인마가 쫓아왔다. 앞선 사람은 바로 형량태수 왕식이었다. 관우는 달아나지 말라. 왕식이 따르는 졸개들의 머릿수에 힘입어 제법 호기롭게 소리쳤다. 관공이 말 고삐를 당겨 돌아서며 왕식을 꾸짖었다. 왕식, 이 하찮은 거사, 너와 나는 아무것도 원수 진 일이 없거늘 너는 어찌하여 나를 태워 죽이려 했느냐. 그 말에 왕식은 자신의 비겁한 계책이 관공에게 들킨 걸 알았다. 부끄러움이 분노로 변해 겁도 있고 말을 박차 달려나갔다. 창을 꼬나들고 관공을 향해 닿는 품이 잠옷 장수다웠으나 처음부터 어림없는 일이었다. 관공의 정령도가 한 번 번뜩 가는가 싶더니 왕식은 어느새 허리가 동강나 말 아래로 떨어졌다.
대식인 왕식의 그 꼴로 죽자 따라오던 졸개들은 겁에 질렸다. 관공을 뒤쫓을 생각은커녕 무기를 던지고 달아나기 바빴다. 관공은 일행을 데리고 길을 재촉하면서도 속으로는 호반에게 감사해 마지 않았다. 관공이 다음으로 지나야 할 곳은 활주였다. 태수 유연은 전날 동군에서 원소의 침공을 받아 위태로웠을 때 관공이 와서 구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바로 알량을 죽인 싸움이었다. 관공이 온다는 말을 듣자 수십 기를 이끌고 나가 맞이했다. 태수께서는 그간 별거 없으시었소. 관공이 말 위에서 허리를 굽혀 문안했다. 유연이 공손히 답례하며 물었다. 공은 지금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승상께 작별을 드리고 형님을 찾아가는 길이외다. 관공이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형덕공이 계신 곳은 하북의 원소에게라 들었습니다. 원수는 곧 승상의 큰 적인데 어떻게 승상께서 공이 가시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유연이 아무리 관공을 좋게 본다 해도 역시 조조의 사람이었다. 그대로 자기 땅을 지나 보낼 수 없어 물었다. 이번에는 믿어주기를 빌며 관공이 대답했다. 지난날 내가 승상께로 갈 때 미리 말한 바가 있었소이다. 이번 길은 그때 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 승상께서도 막지 않으셨소. 유연히 그 말을 듣고 가만히 헤아리니 조조나 관우의 사람 됨으로 보아 있을 법한 일이었다. 그대로 도망칠 길이 아님을 다행히로 여기며 길을 비켜줌과 아울러 관공에게 일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황하에 이르게 되실 것이니 그때가 걱정입니다. 물을 건너는 길목의 관을 하우둔의 부장 진지가 지키고 있는데 아마도 장군께서 그대로 지나가시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수께서 배를 내줄 수는 없소이까? 귀찮은 싸움이 싫은지 관공이 유연에게 물었다. 그러나 유연도 그 일은 난감한 모양이었다. 배는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장군께서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유연이 그렇게 거절했다. 관공은 그런 유연에게 따지듯 물었다. 나는 전에 알량과 문추를 죽여 그대의 어려움을 풀어준 적이 있소. 그런데 오늘 물을 건널 배 한 척을 내줄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하우돈이 그 일을 알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장군께 배까지 내주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유연은 송구스런 얼굴로 가닥을 밝혔다. 관공은 유연의 약하고 겁 많은 소리에 울컥 화가 치밀었으나 참았다. 남의 밑에 있는 그 저지도 저지려니와 그래도 길을 막지 않은 호의를 높이 산 것이었다. 할 수 없구나. 가자 수레를 몰아라. 관공은 수아에게 그렇게 영을 내려 황하 나루로 향했다. 유연의 말대로 과연 진기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는 이가 누군가? 진기가 다가오는 관공 일행을 향해 소리쳤다. 관공이 무겁게 대꾸했다. 한수 정우 관우회다. 지금 어디로 가시오? 관공이 자신을 밝혔건만 진기는 조금도 겁먹은 기색 없이 물음을 거듭했다. 여러 관에서 해온 대답을 관공이 되풀이했다. 하북으로 가서 형님인 유현덕을 찾으려 하오. 승상의 공문은 어디 있소? 나는 승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늘 공문이 있을 리 있겠소. 관공이 그렇게 대답하자 진기가 앞뒤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하우둔 장군의 명을 받들어 이 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날개가 돋쳐 난다 해도 이곳을 지나지는 못하리라. 관공도 그 말에 성이 났다. 봉의 눈을 무릅뜨고 진기에게 소리쳤다. 너는 내가 길을 막는 자는 모두를 배웠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느냐. 그래도 진기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비웃듯 대꾸했다. 네가 죽인 것은 기껏 이름 없는 조무래기 장수들에 지나지 않는다. 감히 나까지 죽일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알량이나 문추는 어떠냐? 네가 그들보다 낫다는 소리냐? 가소롭구나. 관공이 다시 그렇게 진기를 몰아세웠다. 겁 없는 진기는 더 참지 못했다. 칼을 들고 말을 박차 똑바로 관공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가상스러운 것은 기세뿐이었다. 두 말이 서로 엇갈리는가 싶자 관공이 정령도를 세웠다. 때리치는 곳에 징계목이 떨어져 뒹굴었다. 내게 맞서려던 자는 모두 죽었다. 다른 사람은 죄가 없으니 놀라거나 달아나지 말라. 얼른 배를 구해 내가 물을 건너도록 도우라. 관공의 그 같은 말에 징계의 졸개들은 황급히 배를 구해왔다. 관공은 두 형수를 정해 배에 오르도록 했다. 황하를 건너니 거기서부터는 원소의 땅이었다. 관공은 결국 5관을 지나고 6장수를 베며 단기로 천리의 적지를 지난 셈이었다. 아직은 길은 멀고 아직도 길은 멀고 아직도 길은 멀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은 아니었으나 오는 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조승상이 알면 반드시 나를 은혜를 저버린 자로 여기겠구나. 황하를 건너며 관공은 그렇게 단식했다. 그러나 원소의 땅에 들어섰다 해서 길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들은 대로 유비가 원소에게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먼 길을 더 가야만 했다. 관공은 대략 원소가 있을 곳으로 쭉쭉대는 기주를 바라고 일행을 재촉했다. 운장께서는 잠시 멈추십시오. 관공이 한창 길을 가고 있는데 호련 한 사람이 부쪽에서 말을 달려오며 소리쳤다. 말 고삐를 당기며 보니 다름 아닌 송건이었다. 관공이 어리둥절해 물었다. 연암에서 서로 헤어진 뒤 여러 날이 지냈구려. 그 뒤 일이 어찌 되었소? 유벽과 공도는 장군께서 돌아가신 뒤 다시 연암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북으로 보내 원소와 동맹을 맺고 현덕 공과도 의논해서 조조를 칠 계책을 꾸며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원소의 장수들과 모사들은 서로 헐뜯고 시세음을 그치지 않아 전풍은 아직도 옥에 갇혀있고 저수는 쫓겨나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신배와 곽도는 서로 권세만 다투고 원소는 의심이 많아 뜻을 결정하지 못하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소를 이미 틀린 인물로 보고 유황숙과 의논해서 먼저 원소로부터 몸을 빼도록 권했습니다. 이에 유황숙께서는 지금 연암의 유벽에게로 가 계십니다. 그런데도 장군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원소에게로 갔다가 해나 입지 않을까 걱정하여 특히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행히 도중에 장군을 만나거든 연암으로 모셔오라는 분부셨습니다. 어서 빨리 연암으로 가 유황숙을 뵙도록 하십시오. 아직도 길은 멀고 송건이 도중에 만나 참으로 잘됐다는 듯 그렇게 대답했다. 관공은 그런 송건에게 두 부인을 뵙도록 했다. 황수께서는 별거 없으신지요? 예를 마치기 무섭게 두 부인이 입을 모아 송건에게 물었다. 송건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다. 원수는 2번이나 황숙을 목배려 했으나 황숙께서는 다행히도 몸을 빼시어 지금 연암에 가 계십니다. 두 분께서도 그곳에 이르시면 황숙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두 부인은 모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안도와 아울러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관공은 손건의 말을 따라 하북으로 가지 않고 연암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관공이 급한 마음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을 때 호련 등 뒤에서 한때의 인마가 달려왔다. 앞선 장수는 조조의 맹장 하우돈이었다. 관 아무개는 달아나지 말라.
하우돈이 성난 기세로 소리쳤다. 그 뒤에는 200여 기가 뒤따르고 있었다. 하우돈이라면 지금까지 관공이 뵌 장수들과는 부류가 달랐다. 거기다가 가려 뽑은 거심에 분명한 절기까지 200이나 날리고 있으니 아무리 전하의 관운장이라 해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관공은 송건에게 두 부인의 수레를 보호하며 앞서가게 하고 자신만 말을 돌려 하우돈을 맞았다. 그대가 이렇게 나를 뒤쫓는 것은 승상께서 보이신 크나큰 도량의 흠을 대는 것임을 아시오. 관공이 다가오는 하우돈을 보며 점잖게 꾸짖었다. 그러나 하우돈의 기세는 더욱 험해질 뿐이었다. 비록 승상께서 너를 보내주셨다 해도 네가 가면서 한 짓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지실 것이다. 너는 도중에 많은 사람을 죽였고 더욱이 조금 전에는 나의 부장까지 죽였다. 승상께뿐만 아니라 내게도 이미 무례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내가 특히 달려온 것은 너를 사로잡아 승상께 바치고 아울러 네 죄를 고하여 너를 다스리시게 하려 함이다. 하우도는 그렇게 되받으며 곧장 창을 꼬나 들고 말을 박자 관공에게 덤벼들었다. 그때 등 뒤에서 말 한 필이 나는 듯 달려오며 소리쳤다. 하우돈 장군께서는 관운장과 싸우지 마시오. 그 소리에 막 말을 내려 하우돈과 맞붙으려던 관운장은 말 고삐를 당겨 움직이지 않았다. 달려온 사자는 품 안에서 공문 한 통을 내어주며 하우돈에게 말했다. 승상께서는 관 장군의 충의를 높이고 사랑하시어 혹시 도중에 관을 막거나 길을 끊는 일이 없도록 특히 저를 보내셨습니다. 속히 이 공문을 여러 곳에 돌리시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하후도는 조조의 명을 받드는 대신 오히려 그 사자에게 물었다. 저 관 아무개는 도중에 관을 지키는 장수와 군조들을 많이 죽였다. 승상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그것은 아직 모르실 것입니다. 사자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하우도는 한층 기세가 등등하여 소리쳤다. 내가 저자를 사로잡아 승상을 배웠겠다. 그때 승상께서 저자를 놓아 보내신다면 나도 더 쫓지 않겠다. 내가 너 따위를 겁낼 줄 아느냐? 하우돈이 너무도 자기 일을 업신여기는데 화가 치솟은 관공이 그렇게 애쳤다. 그리고 말을 박차고 칼을 휘두르며 하우돈을 덮쳤다. 하우돈도 기다렸다는 듯 창을 들어 관공을 맞았다. 조제의 첫손 꼽는 장수 가운데 하나인 하우돈에 천하의 관운장이 맞붙으니 참으로 볼만했다. 정령도와 창이 어울러 불꽃을 뿜는데 마치 정료, 황룡이 여의주를 다투는 듯했다. 잠깐 사이에 여남은 벌이나 말이 엇갈리고 창칼이 붙었다 나뉘었다. 그때 다시 말 한 필이 나는 듯 달려오며 그 위에 탄이가 소리쳤다. 두 분 장군께서는 잠시 싸움을 그치시오. 그렇다면 승상께서 관 아무개를 사로잡아 오라는 분부라도 내리셨느냐? 하우돈이 잠시 창을 거두며 사자에게 물었다. 사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왜다. 승상께서는 아직도 관을 지키는 장수들이 관 장군의 앞을 막고 길을 끊을까 두려워하셔서 다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공문을 보시고 관 장군을 그대로 내보내십시오. 승상께서 저자가 도중에 사람을 죽인 일을 알고 계시느냐? 그건 아직 모르십니다. 그러자 하우도는 군사들로 하여금 관공을 애워싸게 하며 말했다. 아직 저자가 사람을 죽인 일을 모르신다면 이대로 놓아 보낼 수 없다. 자칫 놓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창을 들어 다시 관공을 찔렀다. 노한 관공도 정령도를 휘둘러 그런 하우돈의 창을 맞았다. 두 사람의 칼과 창이 다시 막 어우러지려 할 때 멀리서 또 말 한 필이 나는 듯 달려왔다.
운장과 원양은 잠시 싸움을 그치시오. 그렇게 외치며 나타난 것은 바로 장효였다. 그를 알아본 두 사람이 무기를 거두고 물러서자 장효가 말했다. 승상의 명을 받들어 그 뜻을 전하러 왔소이다. 승상께서는 운장이 관을 지키던 장수들을 배웠단 말을 듣고 다시 나를 보내셨소. 앞서 공문을 내려 운장을 막지 말라 하였으나 그 일로 길을 막는 자가 있을까 걱정하신 까닭이오. 운장이 사람 죽인 일을 승상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니 각처의 관해를 지키는 장수들은 누구도 운장을 가로막아서는 아니 되오. 원양도 이제는 길을 내어주시오. 그 말을 듣자 하우돈도 더는 억지를 부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냥 보내기는 싫은지 장요를 보고 하소연하듯 말했다. 진기는 재양의 조카로 재양은 특히 내가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였소. 그런데 이제 진기가 저 관 아무개에게 죽음을 당했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내가 제 장군을 만나 이래 전말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보겠소. 이미 승상께서 큰 아량을 베푸셔 운장을 보내주셨으니 공께서는 그 같은 승상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제서야 하우돈도 관공을 애워싼 군마를 물러나게 했다. 장효가 감사의 눈길을 보내는 관공에게 물었다. 운장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들으니 형님께서는 이미 원소에게 계시지 않는다는구려. 이제는 전하를 두루 돌며 형님을 찾으려 하오. 관공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보아 가는 곳을 바로 대지 않고 그렇게 얼버무렸다. 현덕공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신다면 다시 승상께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승상께서는 그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장효가 관공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넌지시 권했다. 관공이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이제부터 전화를 구석구석 다 뒤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형님을 찾고 말겠소. 문호는 돌아가 승상을 뵙고 나를 대신해 사죄해 주시오. 내가 어쩔 수 없어. 관을 지키던 장수들을 죽였다는 것만이라도 승상께서 알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다행이 없겠소이다. 그러고는 손을 모아 장효에게 예를 표한 뒤 말머리를 돌렸다. 장효도 하우돈과 함께 군마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한참을 달려 두 부인이 탄 수레와 손건 일행을 따라잡은 강공은 손건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가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없어 한동안 길은 순탄했다. 그러나 며칠 안 돼 길가에서 큰비를 만났다. 군사들은 모두 옷이 젖고 두 부인이 탄 수레에도 비가 샜다. 관공이 송구한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보니 문득 멀리 산허리에 장원 한 채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관공은 일행을 재촉하여 그 장원으로 갔다. 그 장원에 이른 관공이 소리 높여 주인을 찾자 한 늙은이가 나와 맞았다. 관공은 그 늙은이에게 자신이 온 뜻을 밝히고 호의를 구하였다. 늙은이가 선뜻 대답했다. 나는 곽상이란 사람으로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습니다. 장군의 크신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더니 이제 다행히 뵙게 되었습니다. 집이 누추하지만 마음 편히 쉬어 가십시오. 그러고는 관공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더니 양을 잡고 술을 내어 정성껏 대접했다. 관공은 먼저 두 부인을 후당으로 정해 편히 쉬게 한 다음 송건과 더불어 곽상을 마주하고 술잔을 들었다. 뜰에서는 수레를 호위하던 군사들이 한편으로는 불을 피워 젖은 옷이며 보따리를 말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피를 돌보았다. 그런데 날이 저물 무렵이었다. 한 젊은이가 장정 몇 명을 데리고 장원으로 들어오더니 초당으로 올라왔다.
곽상이 그런 젊은이를 불러 말했다. 얘야, 이리 와서 장군께 절하고 뵙도록 해라. 그리고 다가온 그 젊은이를 가리키며 관공에게 말했다. 제 어리석은 아들 놈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를 갔다 오는 것입니까? 관공은 왠지 그 젊은이의 행동 거지가 예사롭지 않아 물었다. 곽상이 대답했다. 이제야 막 사냥해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한번 관공을 빤히 바라보고는 그대로 초당을 내려가 버렸다. 그런 아들의 뒷모습에 문득 눈물을 쏟으며 곽상이 단식했다. 이 늙은이는 농사짓고 글 읽으며 평생을 살았는데 집을 이을 자식으로는 저 아이 하나를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어찌된 셈인지 할 일은 게을리하고 사냥이나 하며 나돌기만 좋아합니다. 집안으로 보면 실로 큰 불행이지요. 관공이 그런 곽상을 위로했다. 지금은 어지러운 세상이라 무예도 잘 익힌다면 크게 공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찌 그걸 불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가 무예라도 힘을 다해 익힌다면 품을 뜻이 있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저 아이가 힘을 쏟는 것은 오로지 즐기고 노는 것뿐입니다. 못할 짓이 없다 할 지경이니 어찌 이 늙은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관공의 위로에도 곽상은 한탄에 마지 않았다. 듣고 보니 관공 또한 단식이 절로 났다. 곽상은 밤이 깊어서야 제 방으로 돌아갔다. 곽상이 돌아가자 관공은 송건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미처 잠이 들기도 전에 뒷째 마구간에서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관공이 급히 데려고 온 군사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몸소 송건과 함께 칼을 빼들고 비명 소리 나는 곳으로 가 보았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곽상의 아들이었다. 어찌 된 셈인지 땅에 널브러져 죽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곁에서는 관공의 수하들이 장원의 머슴과 엉켜치고 받는 중이었다. 무슨 일이냐? 관공이 한 소리 크게 꾸짖어 싸움을 말린 뒤에 물었다. 관공을 따라온 군사가 시끈거리며 대답했다. 저 사람이 적토마를 훔치러 왔다가 말 발굽에 채어 저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장원의 머슴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패싸움이 된 것입니다. 듣고 난 관공은 노했다. 쥐새끼 같은 도적놈들이 감히 내 말을 훔치려 들다니 그 한마디 호령과 함께 번쩍 칼을 들어 말 도적을 찍으려 했다. 그때 곽상이 황급히 달려나와 간곡하게 빌었다. 못난 자식이 장군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10,000번 죽어 마땅하나 늙은 처가 가장 어여삐 여기는 자식입니다. 빌건대 장군께서는 너그럽고 어진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관공도 그런 곽상을 보자 성난대로 손을 쓸 수는 없었다. 노기를 억누르고 칼을 거두어 들이며 곽상을 안심시켰다. 이 아이가 참으로 착하지 못하구려. 어르신께서 말한 그대로이니 자식은 아비가 가장 잘 안다는 말이 옳은 듯 싶소이다. 내 어르신네의 낯을 보아 일은 없던 길로 하겠소. 없던 걸로 하겠소. 그러고는 부리는 이들에게 적토마를 돌보게 하는 한편 몰려 서 있는 장원의 머슴들을 꾸짖어 흩어버렸다. 다음 날이었다. 관공이 길을 떠나려 하자 곽상 부부가 당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못난 자식이 장군의 크신 위엄을 모독했습니다. 장군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실로 뭐라 감사의 말씀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관공은 문득 한마디 따끔하게 일러주고 싶은 게 있어 그 젊은이를 불러내게 했다. 곽상이 무안한 듯 대답했다. 그놈은 사경 무렵에 이미 저희 패거리와 함께 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이라도 절로 단식의 날만큼 망나니 자식 놈이었다.
관공은 그런 자식을 둔 곽상을 안타까이 여기며 작별하고 장원을 나섰다. 늘상 그러하듯 두 부인을 모신 수레를 앞세운 채 손건과 함께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길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오래자나 산길로 접어든 일행은 한 30리쯤 일 없이 나갔다. 그런데 한 군데 산 구비를 도는데 문득 말 두 피를 앞세우고 10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서 있는 게 보였다. 머리에 누런띠를 두르고 몸에는 점프를 걸친 자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는 곽상의 아들놈이 서 있었다. 나는 정공장군 장각의 부장이다. 오는 자는 어서 빨리 적도마를 바쳐라. 그러면 길을 지나게 해주겠다. 머리에 누런띠를 두른 자가 말했다. 그 말에 관공이 크게 웃으며 물었다. 이 무지하고 미친 도적놈아, 네가 이미 장각을 따라다니며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어찌 유, 관, 장, 삼형제의 이름을 모르느냐. 나는 다만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긴 자가 관운장이란 소리를 들었을 뿐 얼굴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관공의 늠름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그 외모를 보자 생각나는 게 있는지 누런티를 두른 자가 떨뜨름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러자 관공은 대답 대신 수염을 싸매고 있던 주머니를 끌렀다. 곧 검고 긴 수염이 배꼽까지 늘어지며 바람에 가볍게 나부꼈다. 누런띠를 머리에 두르고 있는 자는 그걸로 인해 관공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황급히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곽상의 아들을 끌고 관공의 말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기를 알아보는 게 기특한지 관공이 부드럽게 물었다. 상대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배원소라 하며 일찍 황건의 무리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인 장각이 죽은 뒤에는 주인 없이 떠돌다가 무리를 모아 잠시 이곳 산속에 숨어 지내는 중입니다. 아침 일찍 이자가 달려와 자기 집에 전리말을 가진 손이 묻고 있다고 알려주기에 저는 그 말을 뵙고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군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묻지도 않은 자신의 내력까지 밝히는데 그 목소리가 참혹 간절했다. 태산같이 믿었던 우두머리 배원소가 그렇게 관공에게 굽히고 들자 곁에 있던 곽상의 아들은 퍼렇게 겁에 질렸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이를 덜덜거리며 엎드려 그렇게 애걸했다. 관공은 그런 곽상의 아들을 성난 눈길로 내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네 아버님의 낯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얼른 눈앞에서 없어져라. 그러자 곽상의 아들은 머리를 싸매고 겁먹은 쥐새끼처럼 달아나 버렸다. 관공은 다시 배원소를 보며 물었다. 너는 내 얼굴도 모르면서 어찌 내 이름을 아느냐? 여기서 20리쯤 가면 와우산이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위에는 주창이란 관서 사람이 있는데 두 팔이 모두 천근의 힘을 낼 만한 장사입니다. 얼굴이 검고 규룡과 같이 꾸불꾸불한 수염이나 위풍도 몹시 당당하지요. 원래 황건의 우두머리였던 장보 아래서 장수 노릇을 하다가 장보가 죽자 역시 저처럼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장군의 크신 이름을 제게 전해주며 늘 길이 없어 만나 뵙지 못함을 한스러워했습니다. 농림은 호걸이 몸을 의지할 만한 곳이 못 된다. 그대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릇된 걸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 스스로 몸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배원소의 말을 듣고 난 관공이 점잖게 달렸다. 원소도 엎드려 감사하며 관공의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한창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다시 한때의 인마가 나타났다. 이는 필시 주창일 것입니다. 배원소가 다가오는 인마를 바라보더니 관공에게 나직이 알렸다.
관공이 말 위에서 보니 과연 한 사람이 앞서 말을 달려오는데 검은 얼굴에 키가 크고 긴 창을 들고 있었다. 바로 관장군이시다. 달려온 주창은 배 원소의 말을 들을 것도 없이 관공을 알아보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황망히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길가에 넙죽 엎드리며 절을 했다. 주창이 장군님을 배웁니다. 장산의 일찍이 어디서 나를 알았는가? 관공이 그런 주창에게 물었다. 주창이 엎드린 채 대답했다. 지난날 황곤의 장보를 따라다닐 때 조난을 배운 적이 있으나 한심스럽게도 몸이 도적의 무리에 섞여 있어 감히 장군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저를 버리시지만 않는다면 비록 보졸이 되어 채찍을 들고 말을 돌보게 되더라도 장군을 따르는 게 소원입니다. 죽더라도 장군과 함께라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관공이 보기에도 그 뜻이 여간 정성스럽지가 않았다. 한동안 부드러운 눈길로 주장을 내려보다가 고요히 물었다. 만약 그대가 나를 따른다면 데리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할 셈인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함께 데리고 갈 것이요. 원하지 않는 자는 그 뜻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이 그렇게 말하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쳤다. 저희들은 모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공은 말에서 내려 두 분 형수가 탄 수레 앞으로 갔다. 자신의 뜻 같으면 모두 데리고 가고 싶지만 두 형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물어보려 함이었다. 아주머님께서는 허도를 떠나시니래 줄곧 홀몸으로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는 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반드시 군말을 따르게 할 까닭은 없을성 싶습니다. 저번에 요하가 따르려고 할 때는 아주머님께서 마다하셔놓고 유독 이번에는 주창의 무리를 거두어 드리려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자들이니 아주머님께서 알아서 처결하십시오. 간부인이 관공의 물음에 그렇게 대답했다. 아무래도 주창의 무리가 농림도당 산도적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두 형수가 탐탁히 여기지 않음을 알자 관공은 이인의 주창의 무리를 데려갈 마음을 바꾸었다. 형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음에 때를 보아 저들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수레 앞을 물러나온 뒤 주창에게 말했다. 이 관 아무개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 분 형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 어쩌겠나. 그대들은 잠시 산으로 되돌아가 있게 내가 형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그대들을 부르러 오겠네. 이 주창이 어리석고 하찮은 무리라 잘못 몸을 던져 도적이 되었으나 이제 장군을 배우니 하늘의 해를 다시 보게 된 듯합니다. 어찌 장군을 두고 그릇된 길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럿이 함께 따라가는 게 편치 않으시다면 수하들은 모두 배원수에게 딸려 보내고 저 혼자 걸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장군과 함께라면 말리길을 걷는다 해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공의 말을 듣고도 주창이 다시 그렇게 정했다. 그 정성을 갸륵하게 여긴 관공은 다시 두 부인에게로 가서 그 같은 주창의 뜻을 전하고 답을 구했다. 한두 사람이 따른다면야 꺼려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간부인도 주창의 그 청만은 들어주었다. 이에 관공은 주창을 데려가기로 하고 그의 졸개들은 모두 배원소에게 맡겨 산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배원소 역시 관공을 따라가고 싶기는 주창과 마찬가지였다. 관공의 영을 받고도 오히려 엎드려 빌었다. 저도 또한 관공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배원소를 주창이 나서서 말렸다.
자네까지 장군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버릴 것이네. 잠시만 이들을 맡아 이끌고 있게. 내가 관 장군을 따라갔다가 있을 만한 곳이 마련이 되면 곧 달려와 자네들을 데리고 감세. 주창이 그렇게 나오니 배원소도 어찌하는 도리가 없었다. 마음이 기쁘지 아니한 대로 졸게 들을 수습해서 원래 있던 산으로 돌아가고 주창만 관공을 따라 연암으로 향했다. 그럭저럭 며칠이 지났다. 연암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중에 문득 저만치 산성 하나가 있는 게 보였다. 관공이 그곳 주민 한 사람을 불러 물었다. 저기가 어딘가? 저 성은 고성이라 하는데 몇 달 전 이름이 장비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수십 기를 이끌고 와서 원래 있던 현의 관리들을 내쫓고 차지했습니다. 그 뒤 군사를 모으고 말을 사들이며 군량과 마초를 재두기 시작하여 지금은 인마만도 수천에 이르지요. 이 부근에서는 아무도 감히 맞서지 못할 만큼 세력이 큽니다. 물음을 받은 그곳 백성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관공은 크게 기뻤다. 지난날 서주를 잃은 뒤로 내 아우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몰랐더니 이제 찾는구나. 누가 여기 와 있는 줄 생각이나 했으랴. 그렇게 감탄하고 먼저 손건을 성 안에 들여보내 자신이 온 것을 장비에게 알림과 아울러 두 형수를 맞아들이도록 했다. 장비가 고성을 손에 넣은 경위는 이러했다. 원래 방탕산으로 들어갔던 장비는 그곳에서 한 달쯤 지내자 바깥일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현덕의 소식이나 알아보고자 산을 나왔다가 우연히 그 고성을 지나게 되었다. 때마침 식량이 떨어져 곤란을 겪던 장비는 성으로 들어가 그곳을 지키는 현의 관리에게 곡식을 구워달라고 어거지를 썼다. 어디 할 것 없이 곡식이 귀하던 때라 현의 관리가 쉽게 곡식을 꿔줄리 만무하였다. 그러자 성이 난 장비는 힘으로 현령을 내쫓고 관인을 뺏은 뒤 성을 차지해 버렸다. 차지하고 보니 산중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잠시 몸을 쉬려 했던 고성은 차차 뒷날을 위한 근거로 변해간 것이었다. 그 장비를 만나러 성 안으로 들어간 송건은 예를 마치기 바쁘게 말했다. 유 황수께서는 이미 원소에게서 떠나 연암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운장께서 허도로부터 두 분 부인을 모시고 이곳에 이르셨으니 장군은 어서 나가 맞아드리도록 하십시오. 장비는 그 말을 듣자 대답 한마디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서둘러 몸에 갑주를 걸치더니 장팔 사물을 잡고 말에 올랐다. 송건은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런 장비가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뛰쳐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의아로운 느낌이 들었으나 장비의 기세가 어찌나 흉한지 감히 묻지 못하고 급히 뒤따를 뿐이었다. 관공은 장비가 달려 나오는 걸 보자 기쁨과 반감을 이기지 못했다. 주창에게 정령도를 맡기고 맨몸으로 말을 달려 나갔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는 장비의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고리 눈을 부릅뜨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올로리 곤두세운 채 달려오는 품이 성이 나도 이만저만 난 게 아니었다. 거기다가 관공 곁에 이르러서는 다짜고짜 우레 같은 호통과 함께 창을 번쩍 들어 힘차게 내질렀다. 관공은 크게 놀랐다. 황망히 몸을 들어 창을 피하면서 장비에게 소리쳤다. 아우는 무슨 일로 이러는가? 도원에서 맺은 의를 잊었는가? 너는 이미 의리를 저버린 놈이다.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러 왔느냐? 그제서야 장비가 노끄럽 깨지는 소리로 대꾸했다. 관공이 기가 막혀 되물었다. 내가 어째서 의를 저버렸단 말이냐? 너는 큰 형님을 배반하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제후에 봉해지고 벼슬까지 받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도 이제 와서 다시 나까지 속이려 들어? 나는 오늘 네 놈과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야겠다.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내가 이루다 말하기 어려우니 두 분 형수님께 물어보아라. 마침 두 분 다 여기 와 계신다. 성미 급한 장비가 무얼 잘못 안 걸로 짐작한 관공이 다시 달래는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들은 두 부인도 수레의 발을 헤치고 내다보니 장비에게 물었다. 작은 아주머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장비가 여전히 녹이 등등하여 대답했다. 두 분 형수님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이 의리를 저버린 놈을 죽인 뒤에 성 안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큰 아주머님께서는 작은 아주머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고 잠시 조조에게 몸을 위탁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형님께서 여남에 계신다는 걸 알자 험하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허두를 떠나 여기에 이르셨습니다. 작은 아주머님께서 부디 잘못 알고 함부로 큰 아주머니를 대하지 마십시오. 간부인이 다시 나서서 그렇게 말하고 미 부인도 곁에서 거들었다. 큰 아주머니께서 허두에 계시던 것은 어찌할 수 없어 그리 된 것입니다. 작은 아주머니께서는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장비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두 부인을 보고 우겨댔다. 형수님들은 저놈에게 속지 마십시오. 충신은 죽을지언정 욕을 당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제 놈이 대장부라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우는 나를 너무 비굴하게 만들지 말라. 마침내 관공이 은은하게 녹이 서린 목소리로 장비를 달렸다. 송건도 보다 못해 끼어들었다. 운장께서는 특히 장군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미 을을 저버렸다면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겠습니까? 나를 속이려 들지 말라. 저놈은 좋은 뜻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나를 잡으러 왔을 것이다. 그래도 장비는 들은 채만 채었다. 관공이 답답한 듯 대꾸했다. 내가 만약 너를 잡으러 왔다면 군사를 이끌고 왔을 것이다. 어찌 홀몸으로 이렇게 왔겠느냐? 그러자 장비가 문득 손가락을 들어 관공의 등 뒤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오는 것은 무엇이냐? 저것이 군사가 아니라 헛개비라도 된단 말이냐? 그 말에 관공이 돌아보니 정말로 자욱한 먼지가 일으키며 한때의 군마가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니 틀림없이 조조의 군사였다. 관공을 뒤쫓아오는 것임에 분명했지만 성난 장비는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이래도 나를 속일 작정이냐 이 속컴컴한 놈아. 그 한마디 욕질과 함께 장팔 사물을 꼬나들고 다시 찌르려 했다. 뒤따라오는 군사들의 정신이 팔려있던 관공이 그런 장비를 급히 말리며 소리쳤다. 아우는 잠깐 기다리게. 내가 오는 적장을 목배 진심을 보여주겠네. 그게 정말이라면 얼른 가서 적장을 목배 오너라. 북을 3번 치는 동안에 반드시 적장의 목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그제서야 장비도 조금 수그러든 기세로 그렇게 말했다. 관공이 정령들을 받아들고 돌아서며 응낙했다. 알았네. 기다리게. 조조 군사는 오래전에 이르렀다. 끝.